정치를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은 동북아 정세와 한국 정치를 함께 묶어 차분히 살펴보려 한다. 최근 홍콩에 본사를 둔 한 아시아 매체가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정책과 관련해 의미 있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하던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사실상 멈춘 것으로 업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일본 정부나 관련 기업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지만 현지 업계에서는 이미 기정사실에 가깝게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이 소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한 국가의 수출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 역시 동북아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한쪽이 흔들리면 전 세계 생산 라인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중국 수출 중단 여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전략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수요는 고성능 메모리인 HBM과 범용 D램 모두에서 빠르게 증가해왔다. 인공지능 연산과 초대형 데이터 센터 확장이 이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고 각국 정부는 이를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앞세워 자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능력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여왔다. 공장 증설과 연구개발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자금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내세워 온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게 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조달이 불안해지면 신규 라인 증설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고 제품 개발도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 이미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추격하던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면 세계 시장 진입 시점도 그만큼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국이 목표로 삼아온 메모리 시장 확대 구상 자체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변화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예상보다 느리게 성장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우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특히 고성능 메모리 분야에서 이미 앞서 있는 한국 업체들은 중국의 추격 속도가 늦어지는 사이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여지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경제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최근 몇 해 동안 꾸준히 경색되어 왔다. 안보 현안과 역사인식 문제, 경제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양국 간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관광 분야만 보더라도 중국인 여행객들이 예전처럼 일본으로 몰려가기보다 한국 등 다른 목적지를 찾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향해 규제의 강도를 높일수록 그 공백을 한국이 메우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포토레지스트 수출 중단 보도는 그런 흐름이 실제 산업 영역에서 드러난 첫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한국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감정적인 편 가르기나 과도한 대립 구도에 휘말리기보다 실질적인 이익과 위험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외교와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실용 외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정책이 다시 조명된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특정 국가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거나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았다. 당장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작업이었지만 오늘과 같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 결정의 의미가 점점 더 크게 체감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처럼 공정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소재에서 한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립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단순한 기술 성과를 넘어 외교 안보 자산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 한국은 일본의 대중국 수출 정책이 바뀌더라도 과거처럼 곧바로 생산 차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났다.
국산 기술을 바탕으로 필요한 물량을 일정 부분 자체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짤 여유가 생긴다.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로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도 과도한 대립이나 감정적 선동을 피하는 균형 감각이 여기서 중요해진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의 움직임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보수 진영의 한 정치인은 대통령이 중국 측에 전 직원을 체포하라고 요구하지 못하면 친중 정권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건의 구조적 원인보다는 이념과 외교 갈등의 프레임을 앞선 발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쿠팡의 사례는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 해외 법인,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를 보여준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면 서버가 위치한 국가의 법제, 기업 지배 구조, 감독기관의 역량 등 여러 요소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국가를 향한 강경 발언이나 체포 요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시민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기업의 책임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소재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이 경쟁국으로 빠져나간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에서 모든 외국으로 넓히는 형식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산업 기술을 외국으로 넘기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해 국가 경쟁력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로의 기술 유출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된다. 단순한 영업 비밀 침해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 스파이 행위를 미리 차단하고 기업 연구 인력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간첩죄 개념을 외국 전반으로 확장할 경우 어디까지를 정당한 연구 협력으로 보고 어디부터를 불법 기술 유출로 볼 것인지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 합법적인 투자 유치 활동까지 왜 수호시키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산업기술 보호와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처럼 대외적으로는 미중 경쟁과 일중 갈등, 대내적으로는 기술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 같은 중요한 의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국내 정치권의 일상은 반드시 그런 구조적인 논의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다. 최근 보수 정당 내부에서는 당권 경쟁을 둘러싸고 거친 언사가 오가는 모습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정책 경쟁보다는 인신 공격에 가까운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혐오만 키운다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두 인사의 설전이다. 한쪽은 상대를 겨냥해 품위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다른 쪽은 그 말을 되받으며 거울부터 보라는 식으로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이력과 주변 인맥, 가족 문제까지 거론되며 논쟁은 점점 확대되었다. 정치권 내부의 갈등이 정책과 비전이 아닌 개인을 향한 공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어 한 인사는 상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선출직 경험 여부와 배우자의 경력, 주변 인물들의 일탈 의혹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표현을 이어갔다. 그 발언에는 권력 주변에 모여드는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었다. 다른 인사 역시 물러서지 않고 이전 발언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당내 계파 싸움과 맞물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치적 이벤트가 되었다. 이런 장면은 정치가 시민의 삶과 국익을 논하는 공간이기보다
서로를 향한 말싸움 무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경제와 안보, 복지와 환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정작 눈에 띄는 것은 상대를 향한 언어의 강도 경쟁인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유권자들은 점점 냉소적인 시선으로 정치 뉴스를 바라보게 된다. 국내외 환경이 모두 불안정한 시기에 이런 소모적 갈등이 이어지는 것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다루려는 이야기의 앞부분이다. 동북아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변화와 산업기술 보호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어지는 국내 정치권의 갈등 양상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방 행정 현안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야당 지도부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정치의 또 다른 단면을 이어서 살펴보겠다. 서울시정에서는 한강 위를 오가는 수상교통 사업이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른바 한강버스로 불린 이 사업은 새로운 관광 자원과 대중교통 수단을 동시에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잇따른 좌초사고와 안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행정 책임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졌다. 서울 환경단체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시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거의 10명 중 4명에 가까운 비율이 한강버스 좌초 사건의 원인을 졸속 행정에서 찾았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서둘러 사업을 추진한 탓에 안전성 검토와 운영 계획이 미흡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또 적지 않은 시민들은 한강 수심과 유속, 수상교통 인프라 등 구조적 여건이 수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애초에 지형과 환경에 맞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 셈이다.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도 뚜렷하게 갈렸다. 조사에서 상당수 시민들은 한강버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분적인 보완이나 임시 조치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계속 추진하더라도 시범사업 수준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되었다. 재정 부담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이다. 운항 적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과반이 훨씬 넘는 시민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세금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수익성과 필요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투입되는 것에 거부감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출퇴근 수단으로 한강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시민 비율은 손에 꼽을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은 지방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경제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안전과 수요,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정책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번 한강버스 논란은 행정결정이 시민들의 삶과 세금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경고로 읽힌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공론화 절차를 얼마나 충분히 거쳤는지도 앞으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이른바 행정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서울시정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동시에 불거졌다. 특별검사가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지형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사자는 기소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죄 판결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현직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한 부담이다. 설령 다음 지방 선거에서 다시 후보로 나서고 선거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임기 중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남는다. 이 경우 시민들은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행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특정 정치인의 진퇴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방정부 최고 책임자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더욱 높은 수준의 설명 책임과 법 준수가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 진영 내부의 역학관계 역시 이와 맞물려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같은 진영에서 오랫동안 함께 정치 활동을 해온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한 전직 당대표는 현직 시장이 차기 선거에서 다시 후보로 나서더라도 자신이 공개적으로 선거 운동을 돕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치적 동지라 하더라도 법적 논란과 윤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반면 다른 세력은 현직 시장을 지지하며 수사와 기소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같은 진영 안에서도 책임 정치와 집단 방어 사이에 줄타기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누가 어느 편에 서느냐보다 각 정치인이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하다. 정당 내부의 역학보다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보수 정당 지도부가 주도한 경선 규칙 개편도 화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규칙은 정당 내부 당원 여론의 비중을 크게 높여 전체 경선 결과에서 당원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조직 기반이 탄탄한 인사와 일반 국민 여론에 상대적으로 강한 인사 사이에 힘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있다. 과거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는 인사는 이번 규칙 개편을 계기로 다시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특정 여론조사 논란으로 손해를 봤다고 여겼던 세력은 새 경선 틀 안에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반면 현직 시장에게는 당원 표심의 흐름이 변수로 작용해 경선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경선은 서로 다른 정치적 계산과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경쟁의 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제1야당 지도부의 정치 스타일도 연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 지도부가 강한 어조와 선명한 대립 구도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타협과 설득보다 내부 결속을 위한 공세적 언사가 앞서면서 중도층과 비지지층의 거부감을 키운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야당이 정권 심판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대안 세력으로서 신뢰를 쌓으려면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잡을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최근 제1야당이 단행한 조직위원장 인선은 이런 고민과 현실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서울의 한 지역구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사가 과거 소수 정당 대표의 정무비서로 활동하며 그와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에서는 극단적 공약과 파격적인 언행으로 주목받아온 인물 주변 인사가 제1야당의 조직 책임자로 등장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정치적 스펙트럼과 정책 기조가 크게 다른 세력이 뒤섞이면서 정당의 정체성이 더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당사자는 당시 활동이 일시적인 선거 지원에 불과했다고 해명하며 특정 정당에 공식 입당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정무비서라는 직함 역시 주변에서 편의상 부른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지지율 하락과 내부 압박에 시달리자 충성도가 높은 인물을 찾기 위해 기존 외곽 인사들까지 폭넓게 영입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당의 외연 확장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인선인지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대목이다. 종교 문제도 논쟁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야당 지도부 핵심 인사가 특정 종교 공동체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인사는 과거 불교 행사에서 합장을 하지 않는 등 종교 간 예의를 둘러싸고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런 만큼 신흥 종교단체 출신 인사와의 협력이나 연대가 반복될 경우 가치와 원칙의 일관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전통 종교와 시민사회에는 거리감을 보이면서도 선거 동원력이 높은 일부 신흥 종교단체와는 전략적으로 손을 잡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정치 세력이 특정 종교 집단과 과도하게 밀착될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종교적 이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반대로 지도부 측은 특정 단체와의 관계를 과장해서 볼 필요가 없으며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관건은 실제 정책과 인사에서 공공성과 세속적 기준이 얼마나 명확하게 지켜지는가 하는 문제다. 이 모든 장면을 관통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과 동시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관심이다. 반도체 공급망과 안보, 지방행정과 재정,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유출, 종교와 정치의 관계까지 서로 다른 분야의 이슈들이 한꺼번에 얽혀 움직이고 있다. 시민들은 각 사안을 접할 때마다 어느 한쪽 진영의 주장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이해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 정치가 감정적 대립의 무대가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려면 이러한 시민적 감시와 균형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국내 정치 구도가 한국의 대외 전략, 특히 미중 경쟁과 일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 과정을 이어서 살펴보겠다. 또한 반도체와 같이 국가 경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산업에서 실용적인 균형 외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과거 정책 결정들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정리해 보겠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승패를 넘어 장기적인 국익을 중심에 놓고 정치와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제 시선을 다시 바깥으로 돌려보면 국내 정치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결국 한국의 대외 전략 선택과 때려야 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구조화되고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도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느 한쪽에 매달리기보다 국익을 기준으로 한 실용 외교를 요구받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반도체 공급망 문제와 기술 유출 대응, 개인정보 보호 논쟁은 모두 이러한 외교 환경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외교와 산업정책, 법과 제도가 서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돌아가는 셈이다. 일본이 중국을 향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한국은 자동으로 이득을 본다는 식의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중국 경제의 둔화나 반도체 산업의 흔들림은 한국의 수출 구조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에서는 경쟁자 약화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수요 축소와 불확실성 확대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어부질이라는 표현에 기대어 남의 갈등을 구경만 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진정한 의미의 실용 외교는 다른 나라의 실패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이익만 취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고 협력의 공간을 넓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을 서둘러 산업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필요할 경우 세 나라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줄서기보다 사안별로 입장을 조정하며 균형을 찾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정부가 닦아놓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자립의 토대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추진된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훨씬 더 크게 흔들렸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투자가 국가 안보와 외교 자율성을 지키는 보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기술과 산업 역량은 군사력 못지않게 외교 협상력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대목이다. 일본 내부의 정치 상황도 주변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강경한 안보 노선을 내세우는 인물이 내각을 이끌고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동안 대중 정책은 보다 단호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반도체 소재뿐 아니라 다양한 전략 물자의 수출 관리가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냉정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반대로 일본 전국이 혼란해지고 정권이 교체된다면 대중 정책 역시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이때 한국의 과제는 어느 쪽이 집권하든 장기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력 의제를 꾸준히 제시하는 일이다.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처럼 감정이 쉽게 끌어오르는 사안은 원칙을 지키되 경제와 기술 협력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한다. 감정과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과 책임을 중심으로 이웃나라와 관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역시 단순한 경쟁자나 위협으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존재다. 한국은 제조업과 소비자의
관광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 깊게 연결되어 왔다.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장비 분야에서는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동시에 공급망의 일부를 공유해야 하는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나 정치적 불안정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을 향한 정책에서도 이념적 적대감만을 앞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인 위험 관리와 단계적인 디커플링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핵심 기술과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협력 틀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집중된 대중 의존 구조를 완화해 충격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내 정치가 이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합의와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 현장에서는 상대를 향한 공격과 낙인이 자주 등장한다. 어느 쪽은 조금이라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말하면 친중으로 몰고 반대로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 친미나 사대주의라는 표현이 쉽게 동원된다. 이러한 언어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논의를 왜곡시키고 사회를 둘로 갈라놓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특정 국가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이 한국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도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감정적 접근보다는 시민의 권리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 역시 중요하지만 그것이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공포를 자극해 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근원을 찾아 제도적 해법을 제시하는 일이다. 간첩조의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논의는 이런 의미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으로는 국가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넘기는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해석에 따라 특정 학자나 기업, 시민단체의 활동까지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확장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충분한 논의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는 서로 반대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하는 두 축이다. 기술 유출과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과 같은 신종 위협이 늘어날수록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영역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개입이 투명성과 견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면 결국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라는 또 다른 위협이 등장하게 된다.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앞으로 한국 정치와 법치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정당 내부의 인선과 조직 운영 역시 이러한 긴장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도부가 지지율 하락과 내부 갈등에 직면했을 때 가장 쉬운 선택은 충성도가 높은 인사들로 주변을 채우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단기적으로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당의 외연을 좁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특히 종교단체나 특정 이익 집단에 치우친 인선을 반복할 경우 정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조직이라기보다 특정 집단의 정치적 도구로 비칠 위험이 크다. 건강한 정당 정치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한 울타리 안에서 토론하고 타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부 스스로 비판과 견제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천과 조직 임명 과정에서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정 계층과 지역, 종교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정당이 내세우는 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다. 시민들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치 뉴스와 사회 논쟁을 접할 때 자극적인 표현이나 편집된 장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유튜브 채널이나 소셜미디어 계정만을 정보 원천으로 삼을 경우 현실을 왜곡한 채 분노와 불신만 키우게 될 수 있다. 정치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콘텐츠 역시 필요하지만
그 설명이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가려보는 눈이 중요하다. 정치는 결국 시민들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반도체 공급망과 외교 전략 같은 거시적인 사안에서 개인정보와 교통정책, 지방행정과 종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은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나라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어떤 법으로 기술과 정보를 보호할지, 어떤 인물을 지방과 중앙 권력의 자리에 앉힐지에 대한 선택은 결국 유권자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 판단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현명해지도록 돕는 것이 정치 해설과 비평의 역할이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은 겉으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공통된 질문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국내 정치와 외교, 산업 정책을 연결해 생각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정치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공적 문제를 풀어가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치권 모두가 이 질문에서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한 한국 정치와 사회는 더디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